네, 지금 저희는 대중문화와 전략부에서 극한 그룹, 걸그룹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네, 극한 직업. 네,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퀴 시즌 3. 걸그룹이 극한 직업하고 연결돼서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 일부 방송을 들어보신 분이시면 아 정말 극한 직업이고 죽음 노동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희 2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또 다루게 될지 예. 최지은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시작해 주실까요? 네. 방송에서 걸그룹 멤버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가가 사실 이제 지난번에 그 아재 예능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을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요즘 방송에서는 남자만 있거나 아니면 남자들 다수의 어린 여자 한 명 뭐 이런 식의 구성이 꽤 많은데 걸그룹 멤버들을 방송에 부르는 경우에는 주로 역할이 여기서 해야 되는 역할 이건 이제 걸그룹 멤버들 혹은 좀 젊은 여성 탤런트들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게 돼 있는데 꽃병풍 그러니까 예쁜데 그냥 앉혀만 놓는다라거나 뭐 그리고 어떤 좀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선 막내 그리고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애교 자판기 같은 역할이 있고요. 너무 슬프다. 애교 자판기. 요즘에 먹방이 이제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먹방에 이 어리고 예쁜 여성들을 약간 필수 요소처럼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푸드 포르노적인 방송에서 장식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잘 먹는 소녀들이라든지 막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걸그룹이 항상 예쁘고 날씬해야 되는데 또 잘 먹어야 돼요 진짜로. 되게 모순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식욕을 좀 돋구는 존재처럼 쓰이는 것도 있고 분위기도 돋구고 네. 이제 식욕도 돋궈야 되고 그리고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삼겹살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에서 자막에 설현 뺨치는 뒤태 좀 보소. 아 미치. 이런 자막을 넣었었어요. 아 저는 이거 대본 보고 정말 이렇게 대본이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의식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 그때 설현이라는 인물이 되게 핫하고 인기가 많고 막 모두가 원하는 그런 존재였으니까 설현을 넣고 그리고 또 그 숨막히는 뒤태라는 게 되게 그 여성 연예인들의 행사 사진 뒷모습 그 드레스의 등이나 뭐 엉덩이가 강조된 그런 드레스를 입었을 때 그 숨막히는 뒤태 어쩌고 하는 것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냥 조합해서 쓰는 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본 사람들 중에서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했었죠. 근데 이것이 과연 현재 개선이 되었을까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게 사실은 더 기분이 나빴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여성을 먹는 것이라든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해온 그 역사 안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 하고 나오게 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뭐 꽃병풍 뭐 이런 것도 다 사람을 사물화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그 주체나 삶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거를 다 삭제한 건데 이거는 지금 삼겹살을 설명하는 거 아니었어요? 설현 뺨치는 뒤태가 그러니까 뭐 사람이 아니라 삼겹살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둘 다 탐스럽다라는 얘기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 싶은 그러니까 건데 정말 뭐 우리가 뭐 의인화법 같은 걸로 뭐 강이나 산을 꽃을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하면은 뭔가 거기서 어떤 관계성이나 이제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건데 이거는 욕망의 대상, 먹는 식욕의 대상이자 그래서 막 비슷하게 논란이 됐었던 것이 예전에 꿀벅지라는 말이 있었었는데 사실 꿀벅지를 문제 제기를 했을 때에 되게 많은 남성들이 너네들은 초콜릿 볶은 얘기하지 않냐. 근데 사실은 초콜릿 볶은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상의 유비를 가지고 오는 거고 꿀벅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대로 말하자면 여성의 성기를 꿀단지라고 표현해온 그 성적인 함의 안에서 꿀벅지로 가는 것. 그래서 핥고 싶은 허벅지 이런 식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라서 물론 뭐 그럼 초콜릿 볶음도 초콜릿을 발라서 먹고 싶은 볶음이라는 식으로 과잉 해석한다면 모르겠으나 사실 완전히 다른 맥락이 다른 거 같아요. 맥락이 다른 거죠. 네. 정말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또 꺼져라는 말을 하고 싶네. 네. 그래서 왜 먹방 요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걸그룹 멤버들한테 이제 종종 붙이는 별명 같은 건데, 그래서 걸스데이 해리 씨가 이제 일밤의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에서 되게 크게 상추쌈을 싸서 이렇게 입에 밀어넣는, 되게 그런 것들을 예쁘게 보는 거죠. 예쁘게 보다라는 게 이 걸그룹을 바라본 시선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예쁜 짓을 하느냐, 내가 생각했을 때 예쁘게 구느냐. 어쨌든 이 혜리 씨가 이제 여군 특집에서 보여준 모습이 되게 힘들지만 씩씩하고 밝고 애교 있고, 그리고 막 이런 음식, 남자들이 봤을 땐 우리가 군대에서 뭘 먹는데 그게 그렇게 뭐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쟨 저렇게 가리지 않고 잘 먹는구나. 특히 상추쌈 같은 그런 음식을 뭐 예전에 근데 여자들한테는 막 남자 앞에서 상추쌈을 막 뭐 크게 먹지 말라는 둥, 뭐 고개를 돌리고 먹어야 되는 거라는 둥, 이런 가르침이 있었지만 어쨌든 또 이런 경우에는 예쁘다 막 이렇게 봐주는 그러니까 거죠. 예쁘고 날씬하니까 네, 상추쌈도 밉지 않은 거예요. 아구아구 먹어도 되는 네, 거죠. 많이 먹어도 되는 거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혜리 씨가 이때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 이 여군 특집의 또 다른 member, 그러니까 다음 시즌의 멤버가 된 에이핑크의 봄이라는 멤버가 있는데, 이 사람도 원래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잘 먹는데 언론에서 이제 막 제2의 해리, 뭐 먹방 콘셉트로 뭐뭐 했다, 막 이런 얘기를 붙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적이다, 쟤 뜨고 싶어가지고 뭔가 좀 오버한다, 잘 먹는 척한다, 이런 식의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비난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유를 찾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또 그 좀 아이러니하게도 걸스데이에, 그러니까 혜리 씨가 걸스데이 멤버잖아요. 근데 같은 그룹 멤버인 소진 씨가 이제 그 이후에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을 했었는데, 진행자가 준비했던 만두를 이렇게 좀 거절을 했어요. 사양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역시 분위기를 왜 흐리냐, 안 좋게 만드느냐, 태도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 논란이 있어서 이때 사실 컴백 초반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었죠. 되게 재밌는 게 지난번에 왜 최지은 기자님이랑 예능 얘기할 때 남자들은 술 마시는 것도 컨텐츠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여자들은 술 마셔도 비난거리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뭐 언제나 뭘 주든 간에 잘 먹어야 되는 거, 잘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 뒤에는 이 사람들의 끊임없는 절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송에 나와서 이 사람이 굉장히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 그걸 이제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굶고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린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잘 먹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가식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 잘 먹는 척해도 안 된다. 근데 그게 가식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뭔가 내가 봤을 때 저건 좀 아니야. 이러면 이제 이게 욕을 먹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먹었다고 해서 살이 찌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라든가 외모 가꾸기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자질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여성 멤버들이 너무 여성스럽게 다이어트를 하는 걸 과시하거나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털털하고 뭐 이렇게 터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뭐든 잘 먹고 이런 건 사회에서 생각하기에 남성적인 자질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내면은 남성적인 것을 추구하되 외면은 매우 섹시하고 날씬한 여성성을 추구해야 하는 이 이중잣대에 갇혀 있는 거죠.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네.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과중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못 먹어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도, 여배우도 그렇고 여가수도 그렇고 너무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24시간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 놓여 있고 정말 너무 그래서 카메라가 딱 꺼지면 너무너무 예민하게 굴면서 이제 스태프들한테 뭐 함부로 할 수도 있고 꼭 여자만 그렇다고 하긴 힘들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또 막 여배우들은 이런 애 저런 애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들은 정말 알겠지만 먹는 걸 제한한다는 건 삶에서
내가 즐기고 자 다음 끼에 뭐 먹어야지 기대할 수 있는 저 너무 뭔지 알아요 그거. 쾌락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전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못 하는데 그게 없이 사실 꽤 오랜 기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휴식기에는 그래도 좀 먹을 수 있으니까 휴식기에 또 조금 살이 쪘다가 컴백을 앞두고 너무 열심히 또 빼다가 그러다가 이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고 혹은 정말로 컴백을 했을 때 막 누구 다이어트 성공했다 막 이런 식으로 화제가 되는 멤버들이 있어요. 보면 이 사람 지금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뭐만 먹고 운동해서 이렇게 뺐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누구의 하루 식단 뭐 밥 몇 숟갈 뭐 방울토마토 몇 개 막 이런 식으로 도는데 그게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찬사 누군 진짜 되게 의지가 강하고 뭘 해도 잘 해낼 거야. 물론 그건 되게 의지가 필요한 일이긴 한데 그거를 우리가 누군가가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걸 보고 계속해서 잘한다 해줄 일이 아닌데 지금까지는 계속 거의 그래 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뻐졌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중잣대 속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 걸그룹 멤버라는 게 방송에서는 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국군 방송의 위문열차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걸그룹들이 많이 출연을 하죠. 그리고 항상 한국에서 지금 군인과 걸그룹을 연결지어서 얘기할 때 굉장히 군인들에게 공급되어야 마땅한 어떠한 존재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되게 많다고 그런 느껴요. 느낌은 정말 일본군 위안부도 떠오르게 되고 그 뭐 미군 부대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그런 군인 하면은 곧바로 여성, 네. 마치 군납품인 것처럼 납품되는 어떤 군인들이 걸그룹에게 열광하고 이들을 욕망하고 이들을 소비하는 것은 이렇게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한테 당연한 건데 왜 이거 갖고 뭐라고 하냐. 너네들 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튼 이 위문열차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에이프릴이라는 신인 그룹이 출연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무대에 올라온 군인들하고 멤버들하고 약간 한 명씩 짝짓기를 시켰었어요. 그런 다음에 사진 포즈를 취해보라 뭐 이런 식의 일종의 게임 같은 걸 했던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어떤 군인이 이 멤버의 허리를 이렇게 끌어안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동의가 없는 접촉이잖아요. 그리고 뭐 손을 잡는 수준의 접촉도 아니고 어쨌든 막 이 사람들은 되게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고 있는데 누군가가 막 나한테 이렇게 몸을 해오면 그래서 멤버가 또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텐데 멤버가 되게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이게 좀 SNS에서 논란이 되면서 팬들이랑 시청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걸 민원을 넣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전원 남성인위원회 분들이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었죠. 그러니까 여성이 어떠한 일을 당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부에서 감정노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이 겪고 있는 이 일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에 미치게 한 데까지가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그 본분 금메달이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아이돌 멤버들을 불러놓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걸그룹 멤버들한테는 뭔가 벌레를 갑자기 막 던져서 깜짝 놀라게 한다던가 막 추운 날씨에 섹시 댄스를 추게 한다거나 뭐 그런 미션들을 또 시켰는데 그리고 뭐 아이돌의 본분은 뭐 예뻐야 한다거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그 본분 금메달이에요? 그래 그 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떤 극한 상황에 좀 몰아넣거나 과도한 감정 노동을 수행시킨 다음에 당황하고 놀라고 막 울고 곤란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가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로 또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쁘고 어린 여자를 굉장히 욕망하는 동시에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서 사람들이 느끼는 쾌감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무너뜨림으로써 얻는 쾌감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얘기 들으면 정말 너무 가학적이다. 네, 가학적이라는 게 되게 가학과 통제. 예, 그런 상황에 놓고 통제로 하고 또 그 막 괴로워하고 힘든 걸 보면서 그런 괴롭고 힘든 환경을 조성해야 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의 힘, 거기 아래 놓여 있는 어린 소녀를 보면서 통제감을 느끼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이거 정말 가학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즐거움을 방송에서 저번에 예능도 그렇지만 즐거움을 얻는 방식이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향 평준화될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고민들이 들기도 하는 건데요.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 지혜처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10년 동안 200개의 걸그룹이 등장해서 22개밖에 못 살아남았다라고 하면 이제 엄청난 주목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렇다면 더 뭐랄까 자극적이거나 더 튀는 어떤 식의 퍼포먼스와 의상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몸은 작아지고 혹은 점점 섹시 컨셉이 강조되고 근데 만약에 그 섹시함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 걸그룹 멤버들이 자기 주체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극한 노동 조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그럼 걸그룹 멤버들은 다 그냥 인형에 불과하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주목 경쟁에 살아남으려다 보니 더 어떤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은 없는 상태에서 시청자들은 또 시청자들대로 너무 극한 상황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박탈감을 위로받을 만한 어떤 대상이 필요할 때 만만한 존재로서의 누군가가 한편은 이제 걸그룹으로 존재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무한 경쟁이죠 사실 뭐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도 필요하고 우리가 최소한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통해서 그래야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공공성으로 어떤 이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근데 이 방송 산업이나 이런 연예 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뭐 200 몇 개 자발적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긴 하지만 이 자체도 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저는 그 자발도 좀 고민스러운 게 물론 자발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다른 직업 을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이 너무 고갈된 사회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뭘 해가지고 성공하거나 아니면 뭐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 척박하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면 나는 이러이러한 전문직을 가질 거야라는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지금의 10대들이 무엇을 꿈꿀 수 있는가라고 하면 무엇도 안정을 보장해 주거나 막 어떤 삶의 기반을 잘 마련해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안 생기잖아요. 하다못해 뭐 예전에는 그나마 비교적 좋은 직업으로 불렸던 기자도 요즘은 다들 막 이 시장 아무래도 지고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전문직이 있고 이제 전문직까지 갖기는 내가 좀 자신이 없지만 공무원 시험 아무래도 그런 이제 안정성을 가진 직업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그것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부나 시험이라는 게 나랑 너무 안 맞는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한국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러면 사실은 연예인이 가장 좀 좋아 보이는 직업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면서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초등학생들한테 그 직업 뭐 무엇을 꿈꾸냐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연예인 많고요. 뭐 물론 공무원도 많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유튜버가 되게 많아졌죠. 네, 그렇죠. 1인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떠면 넓은 의미에서는 연예인인 건데 어쨌든 그런 식의 엔터테이너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는 진짜로 우리가 다른 가능성을 너무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다 노동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뭐 건물에서 청소하시건 빵을 굽건 이제 그런 사람들 삶이 너무 불안정하고 그렇죠. 건물주가 아니면 저거 오래 못해라는 거를 이제는 10대들도 다 아는 거예요. 매력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직업을 갖는다는 게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내가 죽도록 노력을 해서 이 꿈을 한번 이룬 다음에 그때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을 사는 거야. 건물 산 다음에 빵집을 열겠어. 그때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로 그 안정성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걸 소비하는 사람들도 너무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서 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소비자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걸그룹이라는 게 대중이라는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처럼 느껴진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인 거죠. 이제 막 사회 발을 들여서 이제 막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되게 막 요구받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요구를 받고 그래서 이 고용주들 굉장히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입맛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가혹한 판단 기준을 들이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거에 다 맞추려고 정말 불가능하지만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노력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원래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은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직업이지만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이가 어리고 여성이고 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신인인 경우엔 더 그렇고 그리고 이게 나 혼자 있는 일이 아니라 만약에 어느 팀의 누구가 이랬다라고 안 좋은 말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 팀 전체에 내가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큰데 사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요즘 10대 중후반이 많잖아요. 너무 이 어려워요. 나이에 이걸 감당하는 거는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왜 요즘에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했을 때 그 감정노동 견디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 나이는 진짜 어린 나이고 우리가 20대 후반에 저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에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에도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걸 10년 일찍 겪고 훨씬 더 엄청난 막 비난, 뭐 악플 그리고 뭐 성적인 모욕 이런 것들을 다 듣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 거죠. 그냥 회사에서도 뭐 힘들면 뭐 얘기해 혹은 쉬어 뭐 멤버들끼리 서로 위로를 하자 뭐 이 정도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뭐 고소를 하고 그러지만 그게 고소한다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하기엔 되게 힘든 일들인 거고 방송에서도 이들에게는 되게 가혹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인데 작년에 그 온스타일의 한 프로그램에서 AOA의 멤버 설현 씨랑 지민 씨가 안중근 의사 얼굴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방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작진이 뭐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면서 힌트를 줬더니 이제 그중에 한 멤버가 뭐 긴똑강 뭐 이런 식의 농담을 했다가 정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사과문도 쓰고 이게 또 항상 방송 활동은 컴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앞두고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컴백에서 활동하는 데에도 되게 크게 타격을 입었었거든요. 그게 너무 저는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한 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소양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뭐 스스로 버렸건 박탈당했건 어쨌건 그래서 훈련을 해서 그런 퀄리티의 어떤 뮤지션으로 등장을 한 건데 이 사람들은 소양도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하필이면 역사였던 거예요. 하필이면 네. 안중근이었던 뭐 수학을 모른다고 이렇게까지 비난하진 않았을 텐데 근데 사실 그 또래의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어떠한 상식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으로서 이런 걸 모르다니 말도 안 돼라는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 광복절에 소녀시대 티파니 씨가 스냅챗이라는 SNS에 사진을 올렸었는데 이때 그 우길승천기 무늬가 입혀진 도쿄 재팬이라는 문구가 같이 이 사진 위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티파니 씨가 도쿄돔 공연을 마치고 일본에 있을 때 올린 건데 그러니까 이 문구, 그러니까 도쿄 재팬을 직접 쓴 거 아니고 이 우길승천기도 자기가 올린 게 아닌데 이게 어떤 필터를 골랐을 때 입혀져서 올라간 거죠. 근데 이걸 올리고 나서 2, 3분 정도 있다가 삭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정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말 한일 관계라는 건 되게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고 되게 큰 실수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어떤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고의든 아니든 간에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결국 티파니 씨가 이 언니들의 슬램덩크라는 프로그램에선 하차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게 MBN에서 어떤 앵커가 리오올림픽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티파니 씨 축하합니다라는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저열한 조롱인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필터링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공격을 하는데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명예훼손인데요. 명백하게. 거의 그런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이 얘기인 거잖아요. 티파니는 친일파다라는 뉘앙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큰 실수를 한 사람 뭐 잘못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뭐 사과를 하고 뭐 삭제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들어주지 않는 거죠. 쟨 너무 나쁘네 라고 낙인을 빠르게 찍어버리고 무식한 것도 너무 나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을 방송에서 치워버리는 방식. 그래서 뭐 여성 연예인들은 어떠한 논란이 있을 때 방송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흔한 일이죠. 근데 남성 연예인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렇게까지 욕을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무한도전에서 이 또 한국사를 다루는 어떤 기획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한 남성 아이돌 멤버가 다른 팀 멤버한테 뭐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아는 거 다 털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 질문을 받은 멤버가 뭐 500원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통 여성 아이돌에 대한 기준으로 하자면 500원이라 그랬으면 정말로 조롱이자 모욕이 됐을 텐데 그 기준이 정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연예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그 대중의 기준이라는 거는 성별과 직군별로도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남성보다 여성에게 가혹하고 남자 아이돌한테는 다른 직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돌이라는 거 안에서 비교해 봤을 때는 역시 아이돌한테 남자에게 훨씬 더 관대해요. 그 우리 저번에 아재 예능편 얘기했을 때도 저희가 얘기했듯이 뭔가 실수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남자 개인의 실수로 하고 또 그런 거를 이렇게 서로 커버 쳐주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서 절대 탈락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연대들이 작동하는데 항상 여자는 빨리 잘라내버리죠. 자르고 지적질하고 교체하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없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됐던 여성 연예인들은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남자에 대해서는 현재를 봐주는데 여자에 대해서는 과거를 계속 이야기해요. 얘 전에 저랬잖아. 그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남자에 대해서는 뭐 도박, 음주운전 뭐 이런 것들도 맞아요. 그냥 지금 이거 잘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척? 이런 경향이 훨씬 더 강하죠. 지난번에 우리 예능하면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남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빚을 엄청나게 진 것이 그 빚을 졌다는 것 자체가 이 연예인의 상품성이자 셀링 포인트가 돼서 전 국민이 빚을 갚을 때까지 응원을 해주는데 똑같이 빚을 지고 드라마를 찍는 여자 연예인에 대해서는 막 계속 과거를 의심하고 뭔가 사기를 쳤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잣대들이 계속 대지는 것 같거든요. 그 잣대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계속 그래도 이야기를 해서 좀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공적인
장에서가 아니더라도 주위 사람들한테라도 혹은 뭐 이제 내가 활동하고 있는 어떠한 커뮤니티에서라도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예능 같은 거 보면 상식 퀴즈 이런 거 내가지고 누가 텐트에서 자고 누가 방에서 자냐 뭐 이런 거 고르고 뭐 누가 까나리 액젓 먹냐 이런 거 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남자 연예인들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이도 상당히 지긋한데 깜짝 놀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건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들이 틀리는 거는 수치스러운 일이 됐는데 남자 연예인들이 틀리는 거는 유머이거나 아니면은 뭐 웃기려고 한 어떤 재치이거나 캐릭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여자가 틀리면 멍청한 게 되고 그래서 부끄러운 게 되고 남자가 틀리면 재치가 될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뭐라 그럴까요? 여자들은 그렇게 재미있을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웃기려고 틀렸을 리가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 할 수 뭐 한 거야. 재치 있는 거야가 첫 번째로 있고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남자들은 모르는 척 해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식의 실수들을 계속 관대하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하는 게 자기의 재능이 될 수 있는데 여자는 모르는 척 하는 순간 아웃이니까 그럴 수 없는 어떤 조건들도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그게 우리 그 일하는 관계에서도 이제 몇 번 우리가 얘기했잖아. 여자가 여자들에 대해서 서로 관대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째 저희가 하게 됐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장할 시간 그 사람이 여기에서 뭔가 자기 스스로 축적의 시간을 축적을 한다는 건 실패를 경유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그 물리적 시간과 어떤 철회하지 않는 애정을 같이 확보해줘야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참 여러 번 했는데 너무나 쉽게 이렇게 비난에 노출되니까 항상 이렇게 뭔가를 책임지는 자리에 나선다거나 뭐를 이렇게 앞서서 뭔가 제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그런 무수히 많은 비난이 벌써 마음속에서부터 아직 없지만 있으구나. 앞으로 분명히 이리바 왱왱왱 해가지고 무엇을 시도한다거나 나선다거나 책임져 본다거나 이런 거 자체를 가로막으니까 정말 여성 중에서 어떤 리더십이 나온다거나 이런 게가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다 정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이거는 우리가 그거를 여성 연대가 진짜 있어야 돼요. 파이팅.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김한선 씨가 예전에 어디 예능 같은 데 나와가지고 한 20년 전쯤 일인 것 같아요. 답이 닭이었는데 꼬꼬댁하면 닭이었는데 이거 리을 기역으로 안 쓰고 뭐 쌍기역으로 썼나 막 이런 거죠. 근데 정말 사람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저 머리 나쁜 여자 김한선 이런 식으로 엄청 약간 또 말씀도 약간 어눌하게 하시는 편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맹공격을 해서 무식한 여자로 낙인 찍어버린 그 사건이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가혹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에피소드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철자 틀린 남자 어디 한둘이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라는 책정목이 떠오르면서 모두가 다 걸그룹에게 훈계질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되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여자한테 절대 지성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이 여자가 뭘 모르면 또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 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죠. 뭘 아는 여자도 싫어하는데 뭘 모르는 여자도 싫어하는 거예요. 똑똑한 여자를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지성을 발휘해야 하는 프로그램에 여자는 부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여자들 중에 뭘 모르는 걸 티를 내는 여자가 등장을 하면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정말 지긋지긋한 양상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긋지긋함에서 강도와 밀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최주인 기자님이 연예지 기자를 떠나셨는지 한동안 쉬시는지 절절히 와닿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걸그룹은 그러니까 걸그룹이 갖춰야 할 조건이라고 이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섹시함인데 섹시함의 양상이라는 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과거의 그 어떤 성숙한 여성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어쨌든 막 노출이 많은 의상이라든지 뭐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드러내는 그런 방식의 섹시함에서 좀 더 교복을 입은 소녀풍의 느낌으로 유행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과거 기준의 섹시함을 좀 보여줬던 팀이 있었어요. 스텔라라는 팀인데 2011년에 데뷔를 해서 데뷔 당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주목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렇게 막 인지도를 확 높이거나 하지 못한 채로 활동을 좀 하다가 2014년에 마리오네트라는 노래를 내고 활동을 하면서 좀 뜨겁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때 사실 화제를 모았던 이유는 그 선정적이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뮤직비디오에서 뭐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뭐 거의 속옷만 입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만큼 좀 수위가 높은 의상이 있었고 뭐 내용이 뭐 가슴에 우유를 흘린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소속사 측에서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좀 해야 되는 정말 그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던진 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이후에 활동을 하면서도 정말로 노출 수위가 높은 어떤 티저 사진을 공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명히 이게 사람들이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이것이 좋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이거 봐 라고 놀래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식의 좀 화제를 몇 차례 모았었는데 사실은 이 노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섹시 컨셉이라는 거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게 이제 최근에 몇몇 팀을 통해서도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텔라가 이런 식의 컨셉을 내놨던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나서 얼마 전에 그 멤버들이 한 몇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좀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걸그룹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돌아나갈 길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데뷔를 하고 나면 정말로 성공을 위해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뭐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자기의 발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고 혹은 지금 날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멤버가 그때는 야하다는 것도 몰랐다. 그래서 뭐 이 뮤직비디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연인과 헤어져서 힘들어하다가 우유를 마신다. 뭐 이런 장면이 콘티에 있고 그래서 감독이 우유를 흘려보라고 하길래 이게 헤어져서 힘이 없어서 흘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반응을 보면서 아 이게 이러이러한 의미를 품고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됐다고. 그래서 뭐 어쨌든 또 이런 직업이 되게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응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안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물론 보고 나서 알게 되기도 하고 알면서도 보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댓글을 봤더니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어떤 멤버는 지금도 자기는 흰 우유를 안 먹는다고. 이건 사실 트라우마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당시에는 사람들 만나기가 되게 부끄럽고 얘기를 하다가도 슬퍼서 울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들이 그때에 그리고 사실 지금도 겪고 있을 정신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우울 같은 것들이 되게 사실은 심각한 수위였다는 거를 알 수 있게 하는데 그러네요. 그거를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수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과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받기는 했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럼 막 논란이라도 일으켜서 떠야 된다고 막 그 소속사 기획자가 막 뭐라고 하면 네. 그리고 정확한 어떤 설명이 없으면 네. 정말 이 자기가 뭐를 어떤 퍼포먼스를 수행을 하더라도 그걸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네. 안다고 해도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회사의 성공이기도 하지만 나의 생존을 위해서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거를
한다 안 한다밖에 없으면 안 한다로 갈 수는 없는 거. 이걸 안 한다라는 건 가수 활동을 그만하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제 저는 이런 거는 하기 싫고 뭐 누구처럼 멋진 퍼포먼스와 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받아들여주고 그것이 팔릴 거라고 믿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러면 가장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가장 창작행위인데 그 창작행위가 이 산업의 이윤 구조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로 돼서 가장 창작의 행위가 가장 노예적 계약에 의해서 수행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뭐 어떻게 이거를 정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이그룹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작사 작곡에 좀 재능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되게 일찍부터 키워줘요. 그래서 막 자작곡도 실어주고 이번 앨범은 우리 누구가 프로듀스했습니다. 뭐 이런 걸로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아이돌이지만 아티스트라는 정체성을 조금씩 얻다가 그걸로 이제 새로운 커리어를 쌓을 수가 있는데 걸그룹한테는 사실 회사도 그것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이들에게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고 그냥 막 돌려가지고 아까 네, 그 바쁘게 돌리고 극도의 스케줄을 소화하게 해서 순식간에 이윤을 뽑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훨씬 더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들이 과연 뭐 신인 걸그룹인데 내가 작사 작곡에 좀 관심이 있다 해도 누구를 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지금까지 사실 성공 모델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돌 그룹은 아니지만 아이유 씨 같은 경우가 어쨌든 본인이 뭐 작사를 한 곡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을 잘 얻긴 했는데 걸그룹에서 과연 작곡자, 아티스트로서 없죠. 입지를 쌓은 없나요? 사람이 있는가? 나중에 그러니까 해체되고 난 다음에 이효리 씨의 행보가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 뮤지션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행보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란 표현 좀 이상하지만 대중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상순 만나서 그러니까 남편 덕에 뭐 음악에 개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은 걸그룹적인 성공이 아니잖아요. 아이돌적인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신인 아이돌 그룹 남자라면 나는 뭐 지코 같은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 뭐 나는 GD처럼 되고 싶어. GD, 용준형 뭐 이런 식으로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아이돌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아티스트라는 모델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걸그룹은 그것이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의견을 낸다라고 할 때에도 이렇게 앨범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는 입장이 되기가 좀 힘든 거죠. 스타일링 같은 거를 이제 연차가 좀 쌓인 경우에는 뭐 이번 앨범의 스타일링을 뭐 누구가 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은 있고 원더걸스의 예은 씨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작사, 작곡, 뭐 프로듀싱 같은 거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런 본인 중심의 앨범을 내긴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사실 그 걸그룹적인 활동이라고 하기엔 또 좀 다른 영역에 있는 거죠. 아이돌이자 아티스트로서의 성공이라는 거는 좀 다른 거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걸그룹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아이유 같은 경우도 어쨌든 소녀성을 상품으로 삼았던 아이돌에서 이제 뮤지션으로서 정체성을 바꿔갈 때 냈었던 앨범이 23이라는 앨범이 있었는데 이거의 프로듀싱을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작사를 거의 다 했죠. 네. 다 하고 이랬을 때에 사실은 공격이 엄청났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노래 한 곡에서는 예컨대 뭐 제재라는 노래에서는 아동성애를 재현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받고 너는 네가 아동성애 어필해서 스스로를 팔 때는 언제고 이제 노래를 만드니까 네가 또 아동성애적인 가사를 써서 노래를 파냐라는 식의 공격 같은 걸 되게 많이 당했을 때 사실 저는 그 공격은 과하다고 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 아이돌로서 직면하게 되는 아까 이제 최지은 기자님 말씀하셨던 괘씸죄에 걸리는 네가 네 목소리를 내가 되게 컸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원팩이 1000원 막 3만 명씩 사인하고 정말? 예,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남자 아이돌이 여성 혐오적인 가사를 써가지고 비판을 받는 수위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수위였거든요. 물론 아이유라고 하는 아이콘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휴. 그냥 소모품처럼 쓰고 버려지는 존재네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래서 어떤 이들이 자기의 정말 발언할 수 있는 권력 같은 거를 너무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 스텔라라는 팀들은 싫으니까 하기 싫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는 얘기를 나중에 했어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여성 아이돌들은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러니까 진짜 이 하기 싫다는 말은 모든 여성이 되게 하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이 직종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로 싫다는 말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인 거죠. 네. 자, 이렇게 섹시함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자신의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기획 콘셉트에 의해서 싫어도 억지로 그거를 해야 싫어도 되는. 해야 되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 것처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있는 거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견디기 힘든 일을 수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전에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인터뷰를 보면 저는 더더욱 이 걸그룹 멤버들한테는 회사 차원에서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을 제대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에는 정말 네, 그게 그런 거를 필요하네요. 하는 회사도 있다고는 하던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되게 남들의 악의에 노출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이건 아마 그 페미니스트 분들은 대체로 다 겪어본 상황일 텐데 이게 또 다수의 대중한테 노출이 돼서 막 그런 걸 듣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일일 거라 그래서 뭐 악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괘씸죄가 있을 때 악플도 되게 많은데 악성 루머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걸그룹 소속사 분이 되게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셨던 게 이제 자기네 회사 어떤 팀의 멤버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누군가가 자기가 병원 관계자인데 누구누구가 임신을 해서 우리 병원에 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상세한 거짓말을 지어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임신설, 뭐 낙태설 이런 거 정말 많잖아요. 그런 거 얼마 전에 또 어떤 그 아이돌 멤버들은 그래서 막 인스타그램에 아닙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근데 전 좀 그랬던 게 어떤 한 연예 기사에서 이 걸그룹 멤버가 그런 거 아니다라고 되게 강경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더니 약간 뭐 이렇게까지 왜 가만히 있어 또 가만히 그러니까 있는다고 너 왜 약간 너 그동안 열심히 잘 활동하더니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서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여자가 이런 말을 대놓고 하다니 좀 그렇다 같은 뉘앙스의 기사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그 임신설 낙태설들 너무너무 많고 뭐 결혼설도 있죠. 진짜 그 이런 일들을 겪었던 게 막 정말 이 사람들 나이 20살, 21살 막 이럴 때 있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그러니까 앞에서 몰카 얘기를 우리가 길게 했지만 몰카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합성 사진이라고 하는 건데 트위터나 텀블러에 그 여성들의 얼굴하고 포르노 사진을 합성을 해서 뿌리거나 파는 계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대체로 두 종류인데 하나가 지인 합성 사진이라고 네 주위에 있는 여자 사진 내가 이런 거에 합성해 줄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몰카를 찍을 수 없으니까 이 여자를 포르노에 합성을 해가지고 마치 몰카처럼 소비를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걸그룹 멤버들 합성 사진이 또 많아요. 뭐 이거를 그러니까 뭐 지인 능욕 네, 그렇게 부르는 계정들.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지인 능욕해주겠다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능욕이라는 말이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근데 이런 계정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사실은
일일이 잡아내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디지털 성범죄 아웃이라는 트위터 계정에서 이제 이 사람들, 이 계정들을 같이 신고해서 몰아내주세요라는 활동을 해서 그래도 비교적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이 유명한 여성들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전 아이돌이 아닌 여성들, 그냥 유명한 여성들의 사진 가지고도 이런 경우를 보긴 했었는데 이를테면 뭐 SNS 프로필 사진 같은 거를 가지고 막 또 합성을 이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일들이 걸그룹에게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속사가 뭐 다 대처를 해서 없애주지 않기도 하고 혹은 이제 앞에서 얘기해드린 대로 뜨기 위해서 일단 좀 선정적으로 간 다음에 차후에 케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도저히 무슨 이렇게 오늘 뭔가 아니 얘기를 지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때 아재도 제가 후반부에 가서 지쳐가지고 아유 이거 정말 이거는 이 세상이 그대로 반영되다 못해 그거를 더 정말 하향 평준화 더 악화되게 탈출구가 없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또 최지은 기자님 얘기를 듣다 보니 이 순간에도 뜨려고 무수히 많은 그 사람들이 또 노력할 텐데 이렇게 아무 권리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는 그 노골적인 섹시 컨셉보다 좀 더 다른 방식의 섹시함이라는 게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좀 어리고 무해한 소녀 컨셉트를 섹시하다고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복이라든지 짧은 테니스 스커트를 변형한 의상들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한 바퀴 확 돌면 치마가 이렇게 확 펼쳐지면서 이제 막 다리에 속바지가 보이는 거죠. 그 속바지를 입는 거 가지고도 굉장히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뭐 이를테면 이렇게 되게 짧고 딱 붙는 상의를 입어서 배하고 허리가 다 드러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이런 의상들은 정말로 조금이라도 살이 붙으면 너무 안 예뻐 보이는 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의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소녀도 소녀인데 약간 유아에 가까워지는 컨셉의 의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 걸그룹이 하고 나왔던 걸그룹을 봤던 것 같아요. 정말? 네. 턱바지 걸그룹. 턱바지도 있었고 약간 유치원복에 가까운 옷을 입은 트와이스가 그런 옷을 입었었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V앱 방송 같은 데서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한 걸그룹은 아동복을 수선을 해서 입는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멤버들이 아무리 어려도 10대 중반에서 20대 초중반이 많은데 아동복이라니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는 입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런 그러니까 여성들을 어리게 보고 싶고 어린 존재로 소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재미있게 본 가수는 선미 씨인데 원더걸스 멤버였던 선미 씨인데 이번에 그 가시나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아이돌의 연관 여성 뮤지션들 중에서 어쨌든 요즘 음악 방송을 보면 다들 되게 어린, 유아, 소녀 막 이런 여성들만 보다가 이 사람은 지금 어쨌든 이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바도 좀 성인의 연애. 네가 나를 두고 지금 떠나냐? 가만 안 둘 거야. 거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상이나 화장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 사람도 섹시함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아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 점에서는 좀 반갑더라고요. 네. 근데 왜 섹시 컨셉이 이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녀 쪽으로? 더 무력한 대상을 그런 것 같죠. 네. 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기존의 섹시 컨셉이라는 건 좀 더 성인의 느낌이 있고 나의 섹시함을 보여주겠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효리 씨의 예전 모습도 좀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사실은 이제는 걸그룹의 섹시함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안 보여주는 걸 내가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더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는 재미가 없는 거. 거기서는 그렇게 쾌감을 느끼지 않는 거.
안 보여주려고 감춘 것. 그러니까 사실은 플레어 스커트, 테니스 스커트 같은 것도 되게 짧고 이게 노출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원래 목적은 운동용이었겠죠.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빙글 돌 때 보이는 속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치마를 입고 있다라는 것보다. 그리고 뭐 정말 이 교복 블라우스 줄인 것 같은 느낌의 상의 막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 여학생, 소녀 막 이런 이미지.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여학생이라는 거를 또 이 사회가 어떻게 소비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미성년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사실 소비는 되게 성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막 금단의 뭐뭐인 것처럼 이들을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섹시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소녀성으로부터 느껴지는 섹시함이라는 거는. 지금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상화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상화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의 자질을, 그러니까 전인적인 어떤 자질을 보지 않고 어떤 부분에 축소시켜서 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대상화의 중요한 기제인데 어떻게 보면 그 10대 여성들이 성적 주체로 이야기하는 건 보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상화하여 내 마음대로 혹은 내 구미에 맞게 소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무기력한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트와이스 나왔을 때 너무 나이가 어린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나이대가 좀 더 어려진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그런 아이돌들 나오는 방송 같은 데 보면 되게 20대 중반만 돼도 되게 나이 든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막 나이가 어려져가지고. 문득 우리 너무 분노한 표현, 이제 여자 나이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이 한동안 되게 인기였다가 없어진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아주 실천적인 형태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어린 여자만 좋아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노래라는 것 자체가 뭐 살아가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그 표현하는 양식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를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합숙 훈련에 몰아넣은 다음에 강요된 컨셉으로 하면서 나이 어린 애들에게 그 이중적인 거를 순수하지만 섹시하고 어리지만 정말 이러한 이중급음을 이거 정말 온 국민이 가하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또 이렇게 쳐다봐야 되고. 약간 이거의 총체가 프로듀스 101이었나? 이런 생각이 그래, 저는 안 보긴 했지만 그 말이 많은 핑미 이러면서 춤추는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시즌 1일 거예요. 왜냐면 시즌 1, 그러니까 그 여성판이었던 시즌 1과 남성판이었던 시즌 2는 너무나 다른 방송, 같은 틀이지만 되게 다른 방송이 됐고 다른 결과물, 다른 현상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 프로듀스 101에 대해서 분명히 재미있게 본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어떤 면에서는 재미있게 보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막 성취해 나가는 거는 보면 되게 즐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시즌 1도 특히 여성들한테도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성들한테도 되게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종영하고 나서 기획자가 이걸 기획했던 이제 남성 PD죠. 이분이 한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남자들에게 건전한 야동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라는 얘기로 기획 의도를 설명한 순간 우리는 왜 그렇게 마음이 찜찜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이 아이돌, 특히 이제 시즌 1 걸그룹을 둘러싼 엔터테인먼트라는 영역에서 통제의 쾌감이라는 거를 되게 강력한 동력원으로 사용을 하면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 프로듀서라는 말이 방송 초반에는 그냥 되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 투표하는 것뿐인데 뭘 또 프로듀서라는 말까지 붙여주고 국민 뭐뭐라는 말 너무 촌스럽지 않나? 막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시청자 투표에 따라서 순위가 변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들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대중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이제 걸러서 유통하는 방송사대 정말로 저는 데뷔를 해야 합니다. 데뷔를 해야 된다는 건 이 사람들한테는 취업을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취준생이었고 정말로 뭐 공무원 시험을 만약에 7, 8년 준비를 했다 치면 다른 걸로 돌아나가기 어려운 것처럼 걸그룹 연습생도 몇 년 하면 돌아나가기 어려운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정말 여기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눈도장을 받고 이 11위 안에 들어서 데뷔를 해야만 하고 그걸 못하면 자기는 언제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막 그 대중이 원하는 모습을 너무나 보여줬어야만 하고 그래서 막 여기서 뭐 막 체중 공개 같은 거 막 강제로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이런 것쯤은 되게 전혀 무례도 아닌 것처럼 다뤄버리지만 근데 사실 누군가의 체중을 막 강제로 남들한테 얘 뭐 몇 킬로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건 되게 잘못된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걸 당한 사람이 겨울이니까 그러니까 살이 좀 쪘어도 이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애교를 부리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막 이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평가의 기준들 노래도 잘해야 되고 춤도 잘 춰야 되고 사실 외모는 거의 아이돌에선 기본 요구 조건인 거죠. 그리고 소속사는 어디인가, 얘 태도는 어떤가, 성형수술했나, 그리고 얘가 학창 시절에 괜찮은 애였나, 뭐 혹은 어떠한 나쁜 짓을 했던 애였나. 뭐 하긴 아이돌 학교 같은 경우 시작하기 전부터 출연자가 일진이었다는 소문이 나면서 또 막. 네. 그리고 사실 10대를 이렇게 100명 정도 모아놓으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있기도 했었고 뭐 쇼미더머니나 그 고등 래퍼 그런 프로그램에도 사실 이제 10대 남자 출연자들 중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됐던 사람도 있고 하차를 했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해도 저 프로그램 다시 나오고 뭐 그것도 만약에 그게 여성이었다면 불가능했을 얘기인데 남성이니까 사실 이건 비행이라는 말로도 좀 부족한 일들을 저질렀어도 기회를 얻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10대 여성한테는 그런 기회가 2번 주어지지는 않죠, 보통.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출연자들을 정말 국민 프로듀서가 낱낱이 품평을 할 수가 있고 투표를 통해서 얘한테 보상을 할 수도 있고 징벌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번 주까지는 열심히 하더니 이번 주엔 좀 아닌 것 같다? 넌 아니야. 이번 주 그리고 뭐 누구누구가 정말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거 같고 이쁘니까 그럼 얘한테 한 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효과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서 제작진이 보여준 거는 이들이 우는 모습. 울어야죠. 절실함이라는 거를 눈물로 증명하는 어떤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막 내가 여기서 비호감으로 보이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좀 눈물을 보이는 출연자도 있고 혹은 여기서 몰래카메라는 정말 이제 방송에서 예능에서부터 퇴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출연자들한테 막 개인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텝이 엄청 비싼 카메라를 떨어뜨렸나 그래서 망가뜨려요. 근데 이때 이 출연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 제가 깨트렸다고 할게요라고 할 것인가. 왜? 자기가 깨뜨린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거죠. 스텝보다는 네가 더 나은 상황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스텝이 되게 막 거기서 그게 망가졌을 때 어떡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착한 누구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가 아닌가 이런 걸 막 보는 거죠. 그리고 막 바닥에 뭐 콜라 같은 거가 엎질러져 있을 때 얘가 알아서 잘 닦는가 안 닦는가 뭐 누가 무거운 거 들고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걸그룹에게 요구하는 덕목이라는 게
과거의 효녀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을 다 모셔야 돼. 연령은 세워야 되는구나. 일단 부모님의 힘듦을 자기가 나누어지려고 하고 막 모두의 힘듦을 먼저 이렇게 알고 배려하고 막 해야 된다. 저는 진짜 이렇게 배려하고 돌보는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너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부당하게 느껴지죠? 이런 식의 저는 원형 감옥이 떠올라요 지금. 그러네요. 그냥 이건 감옥이죠. 그러니까 그 효라는 거는 자신이 자율적으로 실천할 때 그게 덕목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회에서 강요한. 응? 근데 이거는 정말 무슨 원형 감옥 파놉티콘 같이 거기서 이렇게 애들 해놓고 온 국민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국민 프로듀서가 국민 감시자? 그러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건 그 청년들의 이 데뷔하고 싶은 소녀들의 열정과 끼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아니라 원형 감옥에 가둬놓고 애들을 어디 한번 해봐라. 우리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죠 정말. 그리고 이게 이렇게 성공하다니 나 정말. 근데 뭐 또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고 아까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감동을 주는 그러니까 인간 뭐랄까 인생극장과 같은 감동을 주는 어떤 면이 있겠죠. 있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사실 프로듀스 101의 팬들은 다 그러니까 좀 약간 리터러시가 있는 분들은 다 고통 속의 즐거움을 난 왜 이게 재밌지? 이러면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참. 그래서 PD의 영악함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그렇죠. 이게 어쨌든 팔리는 상품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시즌 2가 또 되게 다른 방향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시즌 3는 또 어떻게 나올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효라는 건 보통 부모에게 하는 보통이 아니라 원래 부모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효녀상을 요구를 하는 게 국민 프로듀서가 이 아이를 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나를 공경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의 뭐뭐를 위해서 어쨌든 나의 표를 소중한 표를 행사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찍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뭐 선거 같은 거 할 때 그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선거할 때 표를 줬을 때 정치인에게는 그걸 기대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는데 그런 걸 약간 차용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정치인은 뽑아놓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연예인한테는 뽑아놓고 기대하는. 그래서 이 걸그룹의 어떤 이 시장 그리고 대중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라는 게 프로듀스 101을 거치면서 한층 더 낮아졌다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어쨌든 이걸 보고 이들의 팬이 되었던 사람들, 이들을 소비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아이돌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굉장히 좀 숭배하거나 막 애정을 바치는 대상이었던 경우가 많은데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멤버가 굉장히 높은 순위로 뽑혀서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팬들이 모인 이제 커뮤니티, 뭐 누구누구 갤러리, 뭐 이런 데에서 선물을 주거든요. 막 우리 누구가 데뷔를 할 수 있게 됐다. 너무 기쁘다. 막 이러면서 돈을 자기들끼리 조금씩 모아서 선물 같은 걸 해요. 그걸 조공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아까 얘기 좀 들었습니다. 조공이 뭐냐. 근데 그거를 진행을 하던 한 팬이 남자분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패드를 선물할까 하다가 애 버릇 나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빼자. 뭐 이런 김치녀가 되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때가 어쨌든 사실 그때는 다른 팬덤들한테도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돌을 그런 식으로 길들이려고 하는 거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좋은 거 주고 싶어 했거든요. 특히 이제 보이그룹 팬들 대부분 여성이죠. 이 경우에는 뭐 1세대 아이돌 때부터 굉장히 막 차, 오토바이, 녹음 장비
진짜 뭐 명품 고가의 예, 진짜 고가의 선물들 그 요즘에는 중국 팬덤이 되게 커지면서 어마어마한 수준의 선물들이 들어오고 사실은 이제 그게 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소속사에서는 이제 이런 고가의 선물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생겼을 정도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버릇 나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좀 그때 특히 기존의 팬질이라는 걸 했던 사람들한테 되게 충격을 줬던 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얘를 길들이려고 한다는 거, 얘를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 얘는 이제 연습생이 아니고 어떤 데뷔를 한 연예인이 됐지만 그래도 통제가 계속되고자 한다는 게 좀 놀라운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업 이름으로서 아이돌이 남았지만 예전에 숭배의 대상이었던 존재로서의 그 말 의미 그대로의 아이돌이라는 건 없어지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사실 저는 프로듀스 101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것 끝에 만들어진 11명, 그러니까 뽑힌 11명으로 만들어진 IOI라고 하는 그룹의 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유연해진 노동력의 끝판왕인 거죠. 온갖 종류의 죽음 노동, 그러니까 뭐 열정이 있건 어쨌건 간에 죽음 노동 끝에 1년도 채 계약을 해주지 않고 흩어져서 각자의 틀로 살아남아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끝난다는 게 비정규직의 끝인 거죠. 그렇죠. 이들에겐 고용 안정성이 난 너무 없는 거고 그래서 한번 일단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SM에서 보이그룹을 하나 만들었는데 NCT? 네. 근데 이게 그룹의 멤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NCT 서울, NCT 뉴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지역의 도시에서 만들면 이 멤버는 레고처럼 껐다 뺐다 할 수 있는 멤버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슈퍼주니어는 몇 명입니다. 막 이런 식의 팬들이 그러니까 누구 멤버 하나가 있었죠.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계약 해지 당하거나 이러면 막 팬들이 싸울 수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SM의 어떤 그룹이란 이름만 남아있지 그 그룹을 구성하는 노동자들은 완전히 대체 가능한 흐르는 노동력이 돼버리는 거죠. 소모품으로 좀 약간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듀스 101의 국민 프로듀서님, 그러니까 이 방송 마지막에 이걸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소녀들이 막 투표에서 1위를 한 연습생이 이렇게 반장처럼 구령을 하면 나머지 소녀들이 되게 그 백화점 영업 시작할 때 오픈하면 저 사실 부담스러워서 그때 못 들어가겠던데 이 직원분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서서 막 90도로 인사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연습생 출연자들이 이렇게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허리를 이렇게 굽히면서 국민 프로듀서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부탁드리고 저에게 투표해주세요라는 얘기인 건데 이게 지금 방송 중인 엠넷의 아이돌 학교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또 역시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 데뷔를 원하거나 혹은 인지도를 얻고 싶은 이 걸그룹 지망생들이 육성 회원님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인터넷 투표해주는 시청자들을 육성 회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학교니까. 근데 아이돌 학교 같은 경우는 프로듀스 101만큼 인기를 끌고 있지는 못하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이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멤버들 모집하고 홍보를 할 때 춤과 노래는 필요 없다. 마음과 얼굴, 끼가 예쁘면 된다. 라는 입학 조건을 내세웠었어요. 훈련시켜줄 수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아이돌한테 실력을 본다는 체면치레 같은 말이라도 있긴 했거든요. 어쨌든 너네들은 춤 못 추고 노래 못하면 얼굴만 믿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이 여자들을 뽑을 때에는 저는 여기서 마음과 끼가 예쁘면 된다라는 말은 정말 그냥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쁘고 어린 여자애들을 모아서 우리가 춤과 노래는 좀 훈련을 시켜보겠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첫 회에 나오는 첫 번째 멘트가 이들이 단체 사진을 찍는데 여기서 또 학교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김희철 씨인데요. 저는 걸그룹을 키운다면서 그렇다면 담임은 걸그룹 출신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결국 여기서도 권위를 주는 건 다 남자들에게 주거든요. 교장 이준재잖아요. 네. 여자 선배들은 트레이너 같은 역할인 거죠. 이들을 직접적으로 어떤 관리하는 그런 역할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 사진 찍으면서
화면에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라는 이 김희철 씨의 멘트로 시작을 하고 여기 이 학교의 교과의 제목이 예쁘니까고요. 최연소 참가자가 만 12살이고 아마 제일 나이가 많은 멤버가 24, 5, 그 정도 나이일 텐데 이 사람들이 정말 방송에 나와서 계속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어디가 예쁜지, 누가 나보다 예쁜지, 누가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예쁜 애들 많아서 어떡하지? 또 예쁜 애 왔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 그래도 사실 한국의 10대 여성은 되게 그 외모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강박적인 기준 같은 거를 이제 제시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또래의 여성들이 끊임없이 예뻐야 되고 제가 저렇게 예쁜데 나보다 훨씬 예쁜데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십 명을 모아놓고 개인 공간이 보장이 안 되는 그때 이제 예고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건 핑크빛 네모반이다. 그러니까 핑크색으로 사물함 칠해놓고 핑크색 이불 깔아놓고 근데 얘네들한테 주어지는 건 정말 공간도 없고 사실 이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그 과정인데도 이 사람들이 정말 어디 몰래 가서 막 울거나 막 그럴 하소연하거나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사람한테도 장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핑크빛 잠옷을 입고 아침 구보를 할 때는 되게 예쁘게 화장을 하고 또 예쁘게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핑크빛 군대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되게 정확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학교를 빙자하고 있지만 그리고 한국의 학교들은 또 상당히 또 군대적인 문화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일상적인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예쁨이라는 걸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로 놓고 있는데 군대 가면 그 개인 물품들을 거의 못 가지고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짐을 트렁크 같은 데에다가 다들 캐리어에 싸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갖고 온 물건 중에 그냥 필수품인 거 조금만 남기고 다 반납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위험 물질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너네는 예뻐야 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네가 집에서 갖고 온 것 중에 속눈썹하고 마스크 중에서 한 개만 골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통제를 위한 통제인 거잖아요. 그런 식의 좀 불필요한 통제들이 되게 많은데 아이돌 학교는 학교이기 때문에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방송에 나왔었는데 학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및 언행 금지. 이거 범위 너무너무 넓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뭐 수업 및 과제 불성실. 불성실이라는 것도 굉장히 모호하죠. 수업 일지 메일 작성하기. 좀 부질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숙소 및 연습실 사용 후 청결 유지, 외부 음식 반입 및 취식 금지, 뭐 휴대전화 및 불필요한 전자기기 사용 금지. 예, 요즘 같은 세상에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는 건 정말 굉장한 건데 그래서 군대에서도 준대는데 휴대전화 벌점 누적, 15점 초과시, 퇴교 조치.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 예쁨이라고 하는 미모 경쟁에 의한 서열화. 네. 이게 정말 우리나라 그 소녀들이 그 학교에서도 이미 이제 교육은 무너졌잖아요. 다 뭐 알고 있듯이 소수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입시 경쟁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방치되지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모에 대한 아까 그 강박적인 거라고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다 어린 친구들도 다 화장하고 다니잖아요. 학교 갈 때도. 그래서 이런 아이돌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예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어떤 자신의 삶의 능력이 아니라 호감을 받아야 되고 그건 이렇게 계속 선택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정말 그 뭔가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에 아무리 해도 이거는 외모라고 하는 거는 극단적으로는 성형밖에 방법이 없는 건데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열정을 퍼붓게 하는 이게 정말 이 방송 산업 이 아이돌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막 이렇게 누가 이쁘네 어쩌네 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의 자장에 이
걸그룹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내 옆에 평범한 학생들도 다 그 자장 안에 있다는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욕망 산업이고 이미지 산업인 것이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상품을 팔기 시작하면 이건 절대로 안 채워지는 거라서 무한히 화수분처럼 물건을 팔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욕망을 계속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성형 산업이 커지면서 이제 성형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큰 눈이 유행이면 큰 눈으로 고치고 난 다음에 앞트임, 뒤트임을 큰 눈으로 고치고 난 다음에 유행이 계속 유지가 되면 사실 성형 산업의 상품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매해 초에 성형학회 같은데 의사들이 모여서 올해 유행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트임이 유행했으면 그 다음에는 뒤트임을 유행으로 만들고 큰 쌍꺼풀이 유행이었으면 작은 쌍꺼풀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성형도 그냥 그러니까 내가 내 욕망에 따라서 나의 미를 추구하지 이건 자기 개발이지로 단순히 자율적인 영역이라고 인정할 거냐 아니면 자율성과 함께 어떤 비판의 점을 같이 얘기할 거냐 이런 게 좀 어려운 과제로 남겨져 있는 거죠. 제가 저희 딸이 고등학교 때 공부 잘 안 했거든요. 우연히 뭐 필통인 줄 알고 열어봤다가 저의 한 3배 정도 되는 이 화장품의 다양한 도구들을 저는 한 번도 뭐 이렇게 눈썹 이렇게 찢는 거 이런 거 아예 있지도 않는데 개 필통에는 연필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한 3배 정도. 저는 정말 눈썹, 립스틱 이게 전부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뭐 겨우 눈곱만 띄고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이제는 도리어 또.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 또래 집단 안에서 혹은 그들 10대일 때 소비하는 대중문화가 훨씬 더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냥 그 걸그룹 뭐 아이돌 학교에서 그냥 거기만이 아니라 그게 하나 표준이 되고 자꾸 사회적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모태 마름이나 초마름 같은 말들이 연예인들을 둘러싸고 유행을 해요. 누구누구 너무 말라서 너무 날씬해서 여름에도 막 땀도 안 흘릴 것 같다. 막 청량한 느낌의 마름 막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인기를 얻고 매체들이 이걸 가지고 막 박수를 쳐주면 여자들 중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아이돌 학교를 보는 10대 여성들 중에는 나도 쟤처럼 예뻐지고 싶다라는 욕망을 갖게 되고 저렇게 예쁘면 되게 사람들한테 찬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정말 막 엄청나게 범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 꼰대 같은 이야기지만 전 20년 전에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이 정도까지 외모에 대해서 막 일반 학생들까지 외모에 대해서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 걸그룹이라는 또래의 여성들이 어떠한 미모의 뭐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느냐와 함께 엄청나게 퍼져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미용 산업이 정말 이제 아까 그 성형 산업 하듯이 정말 그 미용 산업이 그 얼마나 확대됐겠어요. 10대 그쵸. 한 중반,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애들이 벌써 이렇게 뭐 바르기 시작하거든요. 화장품, 뭐 색조도, 기초도 그리고 그런 걸 판매하는 그러니까 로드샵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뭐 이제 올리브영 같은 그런 데 가면 막 이거저거 다 내가 발라볼 수도 있고 골라볼 수도 있고 훨씬 더 사기도 쉬워졌고 여기서 제시되는 모델들은 정말 끝이 없고 쟤네들이 다 내 또래라면 뭐 나도 저렇게 예뻐지지 못할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미모, 미용, 성형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성인들만의 것이 아니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여성의 몸을 전쟁터처럼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놓고 여기에 또 여전히 진짜 빨대 꽂아서 산업이 성장하고 누군가의 부는 축적하고 아이들은 삶의 어떤 그런 끊임없는 경쟁을 하고 거기서 서열화를 자기네들끼리 하니까.
그러니까 막 결과적으로 문제는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획일화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기 때문에 점점 더 거기에 매달리고 이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뭐 외모를 가꾸고 이런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것만이 삶의 방식이 되는 것에 대한 염려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홈페이지에는 또 교칙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 1조를 읽다가 여기까지만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용의 복장을 단정히 함으로써 학생다운 면모를 갖추어 학생의 긍지를 드높이고 외양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예고에서 이 출연자들한테 하얀 블라우스랑 짧은 교복 치마를 입혀놓고 위기 대처 능력 같은 걸 이 프로그램에서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물을 뿌려가지고 그 물에 젖은 모습을 보여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뭘로 보면 이렇게 앞뒤가 다르게 할 수 있는가. 그러게요. 네. 그리고 방송을 보면 진짜 되게 마음이 안 좋은 게 그 낯선 곳에서 합숙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되게 치열한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여기 와 있는 것 때문에 울음을 터뜨린 멤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또 사회생활에 뛰어들기엔 너무 어린 사람들인데 이 집단을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 시스템으로 굴리고 스트레스를 계속 주고 그래서 뭐 인터넷 투표하고 방송 중에 실시간 문자 투표 이거 다 유료인데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하위권은 퇴학이 돼요. 쫓겨나는 거죠. 학교가 아니지. 네. 근데 뭐 좀 못한다고 퇴학시키는 게 무슨 학교야. 그러면서 학생들의 운명은 육성회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얘를 살릴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고 예, 얘네들의 인생, 얘네들의 기회 그런 것들이 다 너희들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투표해라. 돈을 내고 투표를 해라. 이거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저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 삶이 내 뜻대로 컨트롤 안 되는 세계니까 남이라도 컨트롤 하겠다는 건지 이게 뭔가 이제 보고 있으면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누구를 꼭 붙여주고 싶다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네. 그래서 이 학교에서 그 멘탈 관리학이라는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솔비 씨가 와서 이제 그 방송 이 연습생들한테 어떤 뭐 그림, 뭐 꿈을 그려보라고 했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 솔비 씨가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인으로서도 좀 응원을 하는 게 있는데 이들의 멘탈 관리라는 게 이 정도로 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는데 그런 그림을 그리게 한다면 뭐 이거를 위에다 다시 색칠을 하라고 했나?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뭐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모르는 게 꿈이다. 이거는 너무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람들의 멘탈을 멘탈이 중요하다면 일단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고 자 하위권 퇴학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도 만들면 안 되고 정말로 관리를 해준다면 좀 전문가에게 이들의 상담,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괜찮은지 정말로 막 불안과 우울 같은 게 너무 심하진 않은지 이런 걸 진단을 시키고 좀 심층적인 검사와 상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냥 방송에서 뭐 연예계 선배가 와가지고 얘기 좀 해준다고 해서 물론 이제 이 연습생들은 되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안 됐다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들은 와 뭐 솔비 언니다라고 해서 반가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문가가 해야 될 영역까지도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건 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 참가자들을 프로그램 존재 자체가 이미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고 있는데 무엇의 멘탈을 관리를 한다는 것인가. 네. 정말 그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은 이만큼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냥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참아야 돼. 네, 뭐 용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쟤네들이 어디서 이만큼 방송을 나오겠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많은 실제로 기회를 줬다. 이들은 정말로 주목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 기회는 너무 소중하고. 그럼 상위 몇 명을 모아가지고 걸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최종 목표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지금 프로듀스 101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 참 지금 걸그룹으로 산다는 게 뭐냐, 방송에서 걸그룹을 다루는 방식이 어떠냐, 너무나 또 이렇게 온 국민이 지적질을 해대면서 괘씸죄 너무나 쉽게 걸려서 금방 방송에서 막 퇴출되는 거, 또 요구되는 섹시함, 효, 그리고 현재 그런 프로듀스 101 여기까지 저희가 현재 걸그룹의 어떤 생존 방식, 방송에서 다루어지는 방식,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해봤는데, 예, 좀 이렇게 좀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걸그룹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걸그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어떤 연예 산업에서 어떤 거를 좀 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지, 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서, 예. 예전에 제가 좀 농담으로 오빠는 나이가 아니고 신분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거의 명언인데요, 지금. 저는 H.O.T 때부터 남자 아이돌을 좋아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돌들이 뭐 제 또래나 한두 살 위 정도 오빠들이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세대 교체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아이돌하고 이른바 누나 팬들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그 사회적인 시선이 예전에는 철없는 여고생들을 쯧쯧하는 거였다면, 그 이후에 누나 팬들이 많아지면서는 나이 먹은 여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연예인이나 좋아한다, 이런 식의 멸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좀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니, 나이가 많아야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 잘생기면 그냥 다 오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오빠라는 거는 원래 그 아이돌이 갖는 동경과 숭배의 대상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갑으로 나와서 통장으로 키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돈을 쓰니까 소비를 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자식 같은 존재로서의 얘기인데, 그래서 오빠하고 우리 애기가 이 하나의 대상 안에서 충돌 없이 공존을 할 수 있는 시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이 말을 그렇게 웃으면서 할 수가 없어진 게, 같은 아이돌이라고 해도 보이그룹이 아닌 걸그룹한테 오빠가 아닌 뭐 누나에게는 이 관점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이를 먹으면 걸그룹은 권위가 생긴다기보다는 시장에서 밀려나는 쪽에 가깝고, 뭐 그래서 1세대 아이돌들은 지금도 이제 굉장히 뭐 방송 활동, 그러니까 방송인으로서 자리를 잡았거나 뭐 어떤 권위를 얻었거나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걸그룹들은 그런 뭐 대부분은 이제 해체를 했고, 뭐 방송에 나오더라도 막 뭐 누구 엄마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되게 한물 같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고, 사람들의 시선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고, 얼마 전에 소녀시대가 이제 10주년 맞이하면서 이제 좀 활동에서 그런 의미 같은 거를 그래도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은데, 여전히 너무 다른 거예요. 걸그룹이 나이가 들었을 때, 보이그룹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생존하지 못한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앞이 보이지 않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했던 동료가 작년에 걸그룹 극한 직업이라는 기사를 썼는데, 저는 거기서 확실히 좀 공감을 했던 게, 걸그룹은 아이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라는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들은 동경받기 위해서 판타지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웃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돌 시장이라는 게 당사자들의 굉장히 많은 감정 노동으로 지탱이 되고 있지만, 걸그룹은 유독 그 노동에 대한 존중을 받지 못하는데, 사실은 존중받지 않는 것 자체가 이 직업의 본질이자 이들의 역할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존중받지 못하는 직업의 것, 본질이라. 네, 누구나 평가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고 쉽게 대체할 수 있게 되어진 그런 존재로서 걸그룹이 지금 엔터테인먼트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아래쪽에 있다고 보는 거죠. 심지어 어느 시기에 성공을 좀 해서 돈을 좀 벌었고, 뭐 드라마 출연 기회도 얻었고, 뭐 누구가 뭐 집을 샀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들의 수명이
그 정도 성취를 했던 남자 아이돌만큼 기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간 노골적인 섹시 컨셉트로 인기를 끌었던 팀들이 분명히 1위를 하고 막 차트 1위 하고 막 가요 프로그램 1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들이 되게 빠르게 인기를 잃은 거는 이들보다 어린 여성 팀들이 더 빨리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잘못해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섹시 컨셉트로 이미지 소모가 빨랐던 것도 있는데 새롭고 어린 걸그룹이 나오면 앞에 팀들은 다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식인 거예요. 근데 남자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팀이 나오면 그러니까 사실은 팬덤이 좀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이 팀, 그러니까 2014년도에 데뷔한 어느 팀의 팬이라면 2016년에 나온 팀도 좋아할 수도 있고 어쨌든 계속해서 좀 이들은 나눠 먹을 뭐가 있는데 걸그룹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기획사 관계자들이 걸그룹도 키우고 보이그룹도 내놓고 뭐 이런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걸그룹은 사실 수익을 막 크게 내는 것보다 방송사하고의 관계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키우는 면이 있다. 보이그룹 같은 경우는 팬덤이 딱 형성이 되고 나면 뭐 굿즈를 판다거나 공연 수익 같은 걸 통해서 좀 돈을 크게 벌 수가 있는데 걸그룹은 일단 그 확실한 팬덤이 그렇게 크게 형성되는 경우가 드물고 그나마 소녀시대가 좀 팬덤이 강했었고 그 이후에 뭐 이제 왜 그런 게 있어요. 어느 경기장에서 콘서트 할 수 있는 정도의 팀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 정도로 이제 비교적 좀 팬덤 쌓았던 걸그룹이 많지는 않고 몇몇 팀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팬덤이 그렇게 커지는 경우가 드물고 남성 팬들의 구매력이 보이그룹의 여성 팬들만큼 크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걸그룹에도 물론 요즘에 여성 팬들도 꽤 많고 그렇지만 이들은 충성도가 높은 편인 거죠. 내가 누구를 좋아했으면 내가 이 팀을 좋아했으면 뭐 오래 간다. 얘네랑 의리를 지킨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남성 팬들의 상당수는 빨리 떠나요. 더 어린 네, 계속 나오는. 내가 이를테면 AOA를 좋아했어요. 근데 한 2년 지나고 나서 뭐 다른 팀들이 나오면 뭐 많이 지금 트와이스로 옮겨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여성 팬들한테는 내가 오랫동안 이들을 좋아한다라는 게 하나의 자부심이라면 남성들한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새로운 여자로 빨리 옮겨간다가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의미 있는 내가 선택한다, 내가 고른다 이런 게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걸그룹은 좀 예능에 편하게 내보낼 수가 있죠. 아무리 남초 예능이어도 어린 여자 게스트는 좀 반겨주거든요. 그리고 뭐 음원 성공하거나 인지도가 높아지면 행사에 내보낼 수 있고 광고를 찍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이때 수익을 바짝 번 다음에 대부분은 성공했던 코드로 다시 내놓거든요. 그러면 이미지 소모가 빨리 되고 그만큼 빨리 대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뭔가 실수나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타격도 확 커지는 거고 살아남기 힘드네요. 사실은 걸그룹이 그런 것이 더 극대화져 드러나는 공간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만들어져 있는 성별 위계가 사실 걸그룹의 생존 조건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근데 너무 취약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더 극대화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잘해. 뭐. 네 위치가 더 위험해. 뭐 이럴 수 있지만. 네. 정말 한 사람이 한 인간으로 이렇게 잘 성장해가고 그런 거를 서로 보고 힘을 얻으면 좋은데 이렇게 빨리 서로가 소모품이 돼서 불안하고 이렇게 뭐 무한 경쟁에서 뱅뱅 도는 것 같고 서로 감옥에서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참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의 얘기는. 그리고 또 그게 10대에서부터 20대 초반에 정말 자기 삶의 중심을 세우지도 못한 소녀들에게 이런 전체적인 걸 해석할 수도 없는데 계속 쏟아지는 시장의 법칙은 이런 거니까 너네가 알아서 눈치 빠르게 살아남아야지. 그리고 못 살아남으면 그거는 네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런 거야 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성들 중에 왜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너무 지쳐서 차라리 결혼을 해서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욕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나이가 들면서 그걸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게 여성이 많은 그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가 너무 적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수모와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은 적은데 그리고 정말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게 여기까지라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막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일을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고 나한테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자고 이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차라리 뭐 어차피 돈은 아이를 낳아서 남에게 맡겨도 돈은 들 바에는 그렇다면 그냥 나는 이제 이 경제활동이라는 거를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걸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떤 노동자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시장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는 진짜 적은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는 너무 크고 스트레스도 진짜 크고 그리고 정말로 막 와, 저 사람처럼 정말 멋있게 그리고 남들에게 막 좀 존중받으면서 어떤 권위를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다라고 할 만한 모델이 아직까지는 너무 적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거는 방송에서 오래 살아남은 여성들에게 그만한 권위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제가 2014년도에 22명 여성 노동자 인터뷰했을 때 그 20대 여성들이 그랬거든요. 너무 어리다고 회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수모, 스트레스, 비전 없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냥 다시 돈 잘 버는 남자 만나서 여유 있는 전업주부 되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그냥 정말 생애 고민처럼 네네.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어떤 건지 알지만 그게 얼마나 다시 가부장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건지 알지만 문제는 이제는 돈 잘 버는 남자도 없어. 선택지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걸그룹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정말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현실이 그대로 투영되고 반영되는 그 현실을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네요. 혹시 뭐 최희진 기자님 얘기 준비하시고 하시면서 대안은 있다라든지 이게 대안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중문화 영역에서 다른 영역도 이럴까요? 그러니까 가장 좀 딜레마가 되는 거는 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려면 이 시장 안에 또 소비자여야 그래도 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소비자 갑질은 멈추고 소비자 주체가 되자. 그러니까는 그래도 소비를 하는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어떤 뭐 방송사든 그 기획사든에서 좀 듣는 신용이라도 한다라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여성들끼리 서로 좀 너그러워져야 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커리어를 좀 잘 쌓아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종의 전 동지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쉽게 큰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막 정말 막 쟤네들은 좀 뜨고 나더니 막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돈 버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에게 그 순간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되게 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은 수모와 막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항상 상시적으로 식단 조절해야 된다는 건 인간에게 너무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고통들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이 집 샀다고 해서 걱정 끝나는 거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들을 어느 정도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
그리고 이 시장을 조금이라도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걸그룹 소비자들, 그러니까 팬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 마마무 앞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그 마마무는 팬덤에 여성 팬이랑 퀴어 팬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2016년에 어떤 데칼코마니라는 곡을 발표를 하고 뮤직비디오를 내놨었는데 뮤직비디오의 내용 중에 어떤 남성이 그 멤버한테 강제로 키스를 하는, 예전에 한국 드라마에 많이 나왔던 강제로 키스를 하면 처음에 저항을 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분위기 좋아지는 뭔가 그런 식의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팬들이 먼저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소속사에서 그 해당되는 장면을 삭제를 하고 재공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컨텐츠에 대한 비판이 이제 어떠한 피드백으로 돌아오는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컨텐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노동 환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생각을 해주고 나의 욕망과 이들의 노동 환경의 상황 그 사이에서 좀 그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 요즘에 뭐 공항 사진이나 뭐 방송사 출근 사진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찍지도 말고 보지도 말자라는 얘기를 아이돌 팬덤들에서 좀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특히 좀 주로 남성 아이돌 팬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방송사와 기획사에서 윤리적인 어떤 기준과 시스템을 제시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소비자들이 또 역시 윤리적인 가이드, 우리들 나름대로 혹은 나 혼자만 지키더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남들 다 이 정도 소비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뭐 나의 욕망을 뭐 이렇게까지 참아야 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을 겪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그 누군가 인간을 존중한다고 했을 때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듣다 보니 의외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네요. 그 마마무 그거는 참 또 저희가 또 하나 귀담아 들어볼 수 있는 사례가 또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되게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손희정 선생님은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하시고 또 인사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늘 10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미 이제 40대 넘어가니까 대상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고민은 어떻게 10대의 주체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안전망들을 만들어가면서 한편으로는 10대가 어떤 취약한 점이 물론 있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처할 수 있는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걸그룹 멤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희생양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고 싶지 않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 근사하긴 한데 그런 것들을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는 구조는 너무 문제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약간 줄타기를 잘 하면서 이 산업을 고민하고 또 바꿔가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남의 일이다라고 사실은 조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걸그룹 같은 게 워낙 이제 또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하고는. 근데 그 영향권 안에 다 있고 이런 무한 경쟁하고 소모품처럼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다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지금 최진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도 겪지 않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위해서 좀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혹시 더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없으신가요? 결국 저희가 이제 막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 시장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좋은 것들이 그리고 그 고통을 줄이고
그 생산자들의 고통을 줄인 상태에서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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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는 2017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